안녕하십니까. 장애 영유아 부모 상담 방법 및 사례를 강의를 맡은 강사 배정연입니다. 제 1차 시에는요. 장애 영유아 부모 상담 방법에 대해서 1차 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영유아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장애 부모가 되었다고 느끼면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특별함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 가족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 부모 교육의 필요성 위주로 우리가 가족을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 가족에 대한 학부모 상담의 지원에 대한 변화는 단지 상담을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족 지원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보다 밀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영유아 가족의 어려움과 특별함이 요구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통의 비장애인 부모님들도 요즘은 부모 교육,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모 요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상담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요청받아서 교사로서 상담을 진행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를 가진 장애 영유아 가족을 부모님들은 장애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태는 어떤 게 있지? 그리고 장애아이들이 잘 어느 곳이나 잘 적응하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역량을 좀 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요청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역할, 역량 강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관계된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영유아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장애인보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장애 영유아가 비장애하고 똑같이 좋은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유아 과정에서 보낸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과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뭐 학원이다 이런 곳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영유아에 대한 궁극적인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가족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의 행동, 도전적인 행동들, 그리고 발달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경들이 가족들한테 요구되다 보니까 이 장애 영유아한테 상담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한 가정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욕구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보면요. 일단 장애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적인 상호관계,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거에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로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들도 생기고요. 아버지는 양육을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또 요렇게 했다. 또 할머니들은 또 요렇게 장애아동에도 대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들이 많이 빚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이 아이 발달 단계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주기가 생활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가족들이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을 이 생활 주기에 맞춰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대한 생각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부모님들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또 만나는 여러 가족들하고 상호관계를 좀 많이 유지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이 장애를 가졌다 하면 마치 부모님 책임, 부모가 잘못 양육시켜서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 장애가 되었다는 이런 인식이 부모님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립에서 오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발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루어진 서비스가 대한 정보 부족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잘 모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다 부담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른 서비스, 치료 재활 서비스 그리고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것을 함께 이렇게 욕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정보를 도와주는 것 또한 이 장애 가정에 대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심리 정서 반응과 그에 대한 적응을 우리가 장애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발달에 대한 적응의 특성을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고 담임쌤한테나 교사 담임쌤한테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제 학부모는요, 선생님한테 발달이 좀 늦는 것 같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별함이 요구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진단 검사에 통해서도 얘가 병원에 한번 청소년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유를 받으면 우리가 권유를 할 때는 불신을 좀 합니다. 우리 애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 애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 부모님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첫 마디가 대개 자녀는 자폐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 아버님이 뒷말도 안 듣고 바로 병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과 쇼크를 받은 거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우리 자녀가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는 다시는 가기 싫다. 딱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나 장애인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상담을 할 땐 이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 마음을 반응을 미리 알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부정을 하면서 이거는 누구 때문을 위한 엄마가 어머니가 양육을 못해서 그런 거야. 임신 중에 우리가 애한테 이렇게 해서 그럴 거야. 또 어떤 우리가 다문화 부모 같은 경우는 어머니 탓을 딱 합니다. 어릴 때 말을 안 시켜줘서 그래. 이제 이런 분노와 원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부정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는 슬픔을 가집니다. 내 아이 잘못이야. 내가 얘 애기 가졌을 때부터 애 놓고 났을 때부터 내가 못해줘서 그래. 그래서 무기력감 또 이때 어머니들이 우울증을 또 많이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산후에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왔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내가 못해줘서 오는 죄책감에서 오는 이 내가 누구와의 관계 가지 못하고 말도 대하지 못해서 이 고립감에서 이 온 거구나 하는 자책감을 많이 갖는 이 슬픔의 단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장애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감정을 읽어줘야 어머니하고 상담이 되겠죠. 그죠? 이런 단계는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충격과 부정과 슬픔 이 단계를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단계를 합니다. 그 이쯤 와야 이제 발달센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전문가를 만나보고 와야 되는지, 어떤 의사 선생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 전문가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대부분을 겪는데 선생님들은 상담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충격 단계구나. 지금 이제 조금 원망하고 부정의 단계에 와 있구나. 슬픔 단계가 와 있구나. 이제서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문가를 찾으시구나. 이런 거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우리 아이를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 장애를 갖고 있고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요렇게 좀 지도를 해달라. 가정에서 요렇게 하면 더 어떻게 된다. 오늘 이런 반응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없이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수용하는 단계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의 과정을 겪는 과정이 우리 장애 부모님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부모님들이 이 단계에 대한 어떤 단계에서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수용해 주시고 또 상담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죠. 보통 전문가를 만나는 단계가 교섭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충격을 갖거나 부정을 갖거나 이 슬픔 단계에 오더라도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수용적 경처를 해주시면서 또 이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발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지원, 사회적, 국가적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직장도 바쁘시고 바쁘다면 이런 활동 도우미 그리고 이런 도와주기 위한 이런 인력 제공은 어떻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걸 받아들이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동정적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 부모를 자기의 긍정적 받아들인 부모가 없거든요. 이게 충분히 긍정적인 것도 많이 해주면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모 강화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강화가 많이 갔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이런 부모의 부정과 부신이 있을 때 주로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어때요? 원인이 어디 있어? 부모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아니야. 이건 어릴 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배척을 해서 그래. 우리 애를 특별하게 이상하게 봐서 그래. 이렇게 남 탓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외부적 요인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들이 참 많이 빚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안 도와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도 굉장히 많고요. 어머니는요 그런 말 하지만 또 아버님은요 어머니가 이렇게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도와주는 발달을 도와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또한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보입니다. 우울감도 있고요. 이열등감도 있습니다. 이열등감에 어떤 결로 나오냐면 형제 자녀들한테 과도하게 학습을 시킨다든지 인지나 뭐 더 잘하는 성공 개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이제 부모님들 갖는 열등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데 쉽게 장애 등록을 하고 그냥 낚아내버리고 무기력해서 그냥 어린이집에서 장애 통합원에서 다 해주겠거니 아니면 치료 수업도 필요 없다. 우리 애는 막 이제 얘는 도와줄 수 있는 발달할 정도는 이대로는 갑다 하고 무기력하게 놓으신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부모는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너무 많이 과잉적으로 챙겨주고 챙기면서 과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발달을 방해하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방임이란 이런 학대들 때로는 안 된다고 아이를 자녀를 학대하는 부분 또한 있거든요. 그런 것 또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떤 스트레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녀한테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한테 스트레스 주고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낙인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장애가 되었다라는 이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갖는 자존감, 그리고 우울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교사들은 이런 부모님들의 심리적 배경을 잘 살펴보고 공감해주고 이 부분을 함께 공감해주면서 이겨나가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은 우리가 가르치는 행동도,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행동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행동 관리도 필요하고, 비장애 형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필요하고, 부부 간의 어떤 관계 유지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장애 아동을 둘러싼 주변 사람 교육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 필요하고, 또 지역 사회와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이 비장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가 형제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정보도 서로 간의 교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애 보육을 통합을 하고 있는 기간에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해주면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 행동을 주종할 때,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하니까 또 행동이 나왔어요. 이런 원인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어떤 이 행동이 어떤 원인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면 또 함께 관찰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장애 영유아를 갖고 있는 교사는 가족 간의 부모의 역할 간의 협력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에 대한 지국을 부모의 지원 요구를 받아주는 방법 또한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지역 내에서 우리가 활동 바우처를 어떻게 이용하더라. 그리고 또 어때요? 가정에 와서 하는 장애인 돌봄을 하는 지원도 어떤 게 있더라. 그리고 치료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떤 게 있으니까 좀 하시면 된다. 이런 게 다 경제적 문제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그런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주는 것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머니가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여러 원문에 나온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죠? 이런 것을 함께 치료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상담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애 아동과 형제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들 갖는 심리적 단계가 무엇보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장애 아이들이라도 형제에 대한 부분을 성숙하게 비장애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장애에 대한 도움이나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언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통합 어린이집도 비장애는 갖고 있는 형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원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형제가 같이 옵니다. 비장애 형제와. 그런 경우에 서로가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걔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그들이 갖고 있는 행동 또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비장애 아동이 형제 아동한테도 장애 아동한테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관심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
뭐 가족 친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비장의 어떤 우리 같은 모임의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우리가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마련해 준 것 또한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자, 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좀 많은데요. 충분히 안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 스트레스 관리나 발달에 대한 관리 또한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갖고 있는 비장애인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열등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부모가 있는 반면 너무나 우리 장애 아동이 지우쳐 가지고 비장애 아동을 돌보지 않는 또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긍정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내 장애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모든 부모는 부모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하죠. 지금은 사회에서 함께 부모 역할을 하고 대리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도 그 외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장애 활동 보조인도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뭐 친지나 조부모나 이런 부분들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또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아동과 기타 학대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조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장애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을 쓴대요.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힘들어. 너 때문에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 딸들을 힘들게 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장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하고 안 만난다. 만나면 안 좋은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화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하고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손주라는 거 그리고 이 세대에서 오는 상실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함께 공감하는 세대라는 거,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시켜주고 상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중에는요, 치료 서비스를 대신 데려다 주고 있는 부모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가 아팠다, 비장애가 아팠대도 대신 돌봐주거나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조부모님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도 우리가 비장애인 만큼이나 우리 장애인들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